자, 여러분 행정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는 우리가 좀 이따 볼 텐데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자, 행정조사의 법적 성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의무관계, 말 그대로 조사니까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사실행위 했었죠? 사실행위는 크게 어떻게 구분하죠?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행정조사도 권력적인 행정조사가 있고 비권력적인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자, 권력적인 행정조사를 다르게 강제조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비권력적 행정조사를 임의조사. 임의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임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조사 또는 자발적 조사를 우리가 비권력적 행정조사 혹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대등한 지위에서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는 당연히 뭐를 가질까요? 처분성을 갖고, 이거는 처분성을 갖지 않겠죠. 여러분 권력적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 세무조사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둘 다 이로 인해 구제를 할 때는 둘 다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성을 갖는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뭐도 가능할까요? 항고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행정조사를 할 때 지켜야 될 원칙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비례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거를 우리 좀 이따 행정조사 기본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조사 기본법 전체에서 흐르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조사는. 그 다음에 행정조사는 목적 외에 자, 이용을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힐 목적으로 세무조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정치적으로. 어떤 기업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세무조사 들어가 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목적 외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행정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언론사 같은 데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회사의 내부 정보가 다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조사를 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강조합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행정조사 할 겁니다. 라고 사전 통지하고, 왜 행정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행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장주의, 어디서 배웠죠? 즉시강제 이런 거 할 때 배웠죠? 영장주의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적용되진 않습니다. 꼭 영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말 그대로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건데요. 자,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자, 행정조사 자체가 위법해. 하면 안 되는 행정조사를 했어. 근데 그 행정조사를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근거한 어떤 처분을 내렸어요. 행정행위는 무조건 위법합니다. 다시, 행정조사가 위법하면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절차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자, 조사 시간입니다. 조사 시간. 자, 원칙은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행정조사를.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 조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정조사는 누가 할까요? 행정청 공무원이 하겠죠. 공무원의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굉장히 밤에 몰래 들어가서 행정조사하고 그러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무슨 술집이야. 밤에 영업을 시작해. 그럼 밤에 할 수밖에 없겠죠. 영업을 할 때 행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밤에 가서 행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나 술집을 낮에 가서, 문 닫혀있는 낮에 가서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상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영업시간, 업무시간,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로 해가 뜨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해진 후에도 할 수 있어요. 주로 해진 후에 하겠죠. 해가 진 후에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요. 일단 두 가지가 날짜에 중요한데 사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언제부터 행정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자, 7일입니다.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조사를 하면 뭘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결과 통지는 결과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확정된 후에요. 조사가 실시된 후가 아니라 결과가 확정된 후 7, 이것도 7일이에요.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행정조사에서 이 경우 얘기하는 거겠죠? 이 경우. 이 경우에 자, 그러니까 임의조사의 경우에 조사에서 상대가 무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해당 업체에 저희가 좀 행정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근데 상대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케이, 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하고 행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응답은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아시겠죠? 조사 거부의 의사표시입니다. 조사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책 796페이지 피겠습니다. 796페이지 맨 뒤로 가서 챕터 5 행정조사 기본법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조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공부할 때 행정조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조사도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일단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를 그럼 왜 하냐?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세요.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정조사를 하는 거고, 그 목적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정의 1번. 행정조사란, 거기 밑줄 그어야 돼요.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통틀어서 행정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에 별표 치셔야 됩니다. 4번에 1번.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이 남용돼서는 아니한다. 옆에다가 비례의 원칙이라고 써주세요. 자, 4번도 별표 쳐주시고.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옆에다가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별표 칩니다. 5번, 6번 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자,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게 5번, 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5번. 행정기관은 법령 등의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건 밑줄 긋지 마세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거기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가로하고 임의조사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아주 디테일한 것이라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자, 보지 않고 여러분 맨 밑에 797페이지 맨 밑에 조사의 주기 있잖아요. 7조. 행정조사 기본법 7조에 보면은 조사의 주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여러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취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시로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요. 수시조사가 가능하고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98페이지 넘어가서 자, 조사 대상 선정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 조사 방법, 출석 진술 요구.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 가서 여러분 2번에 별표 칩니다. 2번. 자, 현장 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 자, 아래의 경우 1번 동의가 있는 경우, 2번 사무실 또는 사업장의 업무 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잘 나오진 않지만 조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도 있다. 이거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시료 채취도 안 보고.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조사는 좀 챙겨줘야 돼요. 공동조사. 공동조사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박스 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당해 행정기관 내에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것도 여러분 다 어디와 연결되는 거냐면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자, 예를 들면 자, 행정청에 행정조사를 하는데 A 부서도 가서 행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B 부서도 가서 행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A 부서가 가서 한번 털고 다음날 B 부서가 가서 한번 털고 그러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갈 거면 한꺼번에 가라 라는 거예요. 왜?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행정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게는 크나큰 손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조사의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면 행정조사를 지가 하고 오늘은 피곤한데 우리 밥 먹고 내일 할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갔을 때 확실하게 조사하고 와서 니네 마음대로 재조사하지 말아라.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자, 밑줄 긋겠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자, 요거 2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 실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사 실시 여러분 1번 됐고요. 2번 사전 통지 17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진한 글씨부터 밑줄 그을게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뭐 구두로도 통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전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7일 이내에. 됐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5번에서 여러분 5번 보세요. 5번. 5번에 2번 당연히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해야 될 행정조사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번에 보십시오. 자,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사, 의견 제출, 조사, 교체 이런 건 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시험에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게 시험 선지로 나오면 그 선지를 공부해야지 이 법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다 외우고 시험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03페이지에 9번의 별표. 자,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밑줄 그으세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율관리체계 넘어가고요. 예,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자 판례는 몇 가지만 좀 볼게요. 판례
자, 2번 판례 별표치입니다. 2번 판례. 자,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시료 채취하거나 성분 분석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영장주의 X.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여러분, 뭐 우편물이 들어왔는데 막 우편물이 막 움직여. 이거 우편물에 담아야 될 게 아니야. 이거 뭐 움직여. 그리고 막 시계 찰칵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나. 이거 폭탄일 수도 있잖아. 이런 거 그냥 비행기 실어야 돼요? 아니, 그 자리에서 뜯어야지. 언제 영장 받아서 언제 합니까? 그 자리에서 뜯고 조사를 해봐야지. 이런 것들도 행정조사 영역 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4번. 자,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에 하자.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조사 자체가 위법하에서 나온 자료라는 거야. 근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또 과세 처분을 내렸어? 그것도 위법하다. 당연무효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6번도 똑같은 겁니다. 6번도 또 별표 쳐주시고, 8번도 별표 쳐주시고, 8번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죠. 행정조사를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하면 안 되나. 특히 세무조사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할게요. 자,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내용적으로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법령 그대로 나와요? 법령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적인 이해를 좀 하시고 법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다시 우리 책 앞으로 가서 이로써 우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끝냈고 이젠 행정구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전체적인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구제입니다. 행정구제. 그래서 행정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무수히 여러분에게 행정구제에 대한 개관은 그려드렸어요. 한 2번 그려드렸나? 1번 그려드렸나? 무수히 많이 그려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틀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구제. 근데 여러분도 다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숙제도 몇 번 했을 거고. 자, 크게 나누면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로 나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천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 사는 뭐야? 사. 구제를 왜 해? 국민 A씨의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침해 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권리 침해 후 권리가 침해된 다음에 하는 걸 사후적 구제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전적 구제수단에는 뭐가 있냐? 자, 사전적 구제수단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끔 공부했던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청원, 민원, 옴부즈만 제도, 등을 우리는 사전적 구제 절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정 절차는 뭘 얘기하는 거냐? 사전 통지,
이유 제시,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미리 들어보고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면은 권리 침해를 하기 전에 이미 구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청문, 또 뭐 있어요? 청문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행정 절차라고 하고요.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부정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게 사전적 구제 절차에 해당하는 거고, 자, 사후적 구제 절차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손해 전보제도, 이거는 행정 쟁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 전보라는 말은 메꿔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꿔준다. 그러면 손해 전보는 가치를 보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행정작용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치 보장이라고 해요. 가치 보장 원칙.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행정행위를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피해를 받은,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보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행정쟁송은 그 행정행위를 지금이라도 취소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속보장. 보장의 원칙에 따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 전보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들어갈 손해 배상과 다음 주에는 이제 손실 보상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 배상이라는 말, 이 보상이라는 말, 배상이라는 말, 보상이라는 말 다 가치를 물어주는,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배상은 어떨 때 쓴다고 그랬어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걸 배상. 그 다음에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만 보고요. 손해배상은 좀 더 가야 되지. 손해배상은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국가배상법. 이걸로 쓸까? 자,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법에 2조에 해당하는 내용과 5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자, 2조는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5조는 영조물에 대한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죠.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은 무슨 뜻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자, 과실 책임이란 말은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서는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반면 영조문의 설치관리하자에서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제 쟁송 쪽으로 한번 구분을 좀 지금 여기서는 전체적인 구분을 하는 거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자,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심판은 세 가지가 있죠.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뭐예요? 그렇죠. 의무이행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먼저 두 가지로 나누죠.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나누고 이 주관소송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누죠. 객관소송은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고소송이 또 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의무이행소송 없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자, 먼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하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어디서 하는 거야?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분립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여기서 발생해요? 행정소송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권력분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 따져요? 위법성만 따져요? 위법성만 따지게 되는 거고,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이 아니라 부당성까지도 따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재결이라고 부르고, 행정소송의 결과를 판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는 이행심판이 보다시피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해라 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권력분립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행소송이 안 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관소송. 여러분, 주관소송이 원칙이에요? 객관소송이 원칙이에요? 예, 이게 원칙입니다. 주관소송의 원칙. 즉, 소송은 사익 추구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객관소송은 예외적인 걸로 공익을 추구하죠. 자, 그 다음에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처분성입니다. 처분성을 기준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나눠요. 자, 그 다음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에서 정해준 것만 하는 거예요? 법정지가 따라서 법에서 정해준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예외적인 거니까. 예외적인 거니까. 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사전사후 뭐가 중요해요? 손해전보 행정재송 둘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요? 자, 심판소송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요?
자, 주간, 객관.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자, 항고, 당사자.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취무부.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취소소송은 모든 행정구제 제도에 혹은 특히나 소송에서 기준이 되는 소송이 됩니다.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취소소송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소송. 자, 취소소송의 내용에 뭘 따진다? 준용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기준이라는 것은 취소소송의 내용이 다른 소송에도 준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고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고 민중소송, 기관소송 모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취소소송 가지고. 행정심판도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와 취소소송을 대표소송으로 보고 이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건, 뭐 원고적격, 대상적격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는 그냥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를 좀 강조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손해배상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